아이고, 내가 이 꼴이 되려고 그토록 악착같이 살았나 싶어 눈물이 앞을 가리지 뭡니까요? 이 늙은이가 돌이켜보니 참 못났었지요. 내 평생을 이 동네 허름한 주막 하나 붙들고 밥 벌어먹고 산다고 허리 굽혀왔는데 그 과정이 참 모나고 독했답니다. 손에 쥔 돈 한 푼이 내 목숨줄이라 생각했기에 남의 돈은 그 무엇보다 날카롭게 보였거든요. 마을 어귀, 삐걱거리는 덧문 달린 내 주막이 있었지요. 이름하여 복덕방이라 했지만 정작 복은 오지 않고 묵은 빚쟁이들 한숨 소리만 가득한 곳이었답니다. 그날도 해질녘이었는데 툇마루에 걸터앉아 묵은 장부를 펴놓고는 붉은 붓으로 획을 긋고 있었지요. 장부의 종이는 누렇게 사가 너덜거리고 잉크는 세월의 습기에 번져 희미해진 곳도 많았지만 내가 쓴 글씨만은 유난히 또렷했답니다. 내 글씨는 곧 법이었고 거기 적힌 숫자는 떼어낼 수 없는 내 피와 살 같은 거였지요. 김영감, 지난달에 가져간 돼지 비계갑 2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지 뭐야. 이젠 농사 지을 밭도 없으면서 나는 혼잣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꽤나 컸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지요. 내가 외상이라도 달아주면 그걸 평생 갚으라고 끈질기게 독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내 마음속에는 항상 믿을 것은 내 눈앞에 현찰뿐이라는 단단한 벽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빚을 갚지 않으면 내 자식들 밥줄이 끊기는 것 같았고 그 두려움이 나를 이리 독하게 만들었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억척스러운 여편네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남들이야 어찌 생각하든 내 생존 방식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밟히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늘 넉넉지 못해 보였던 정씨였지요. 정씨는 늘 머리를 숙이고 다녔고 땀 흘리는 모습만 보였는데도 내 장부에서는 쌀 서너 가마니 막걸리 값 몇 푼이 빚으로 쌓여갔답니다. 이 자식 묵묵히 일하는 척하더니만 실속은 하나도 없구나. 나한테만 일부러 늦게 갚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게 분명해. 나는 정씨만 보면 왠지 모르게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사정이 딱하다고 하면 몇 번은 너그럽게 봐주었지만 정씨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기록했지요. 내가 밥 한 술 덜 먹고 아낀 돈이 저 녀석의 빚으로 쌓여가는구나 싶어서 그 빚 목록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만족감이 들기도 했으니 생각해보면 참 가소로운 신보였답니다. 그날 밤 집 안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밥상이 차려졌는데 며느리 녀석이 갓 지은 쌀밥에 숭늉만 내왔지요. 나는 밥상머리에 앉아 숟가락을 쾅 내려놓았답니다. 아니, 이 집구석에 살면서 며느리라는 것이 반찬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더냐? 내 장부에 적힌 돈으로 쇠고기라도 한 근 사오라고 했건만 그 돈은 어디다 홀랑 썼단 말이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님, 그 돈은 병원비로 썼답니다. 막내 아들 녀석이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요. 제가 염치불구하고 좀 늦게 드린다고 약속드렸는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요. 내 귀에는 병원비라는 단어가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돈을 쓰지 않았다는 변명으로만 들렸답니다. 핑계는 내 남편이 빚진 돈으로 병원비 충당하려 했지 내가 언제 내 허락했더냐. 이 집안은 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굴러가는 것인데 주제넘게 어디서 딴소리냐. 나는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툭툭 치며 호통을 쳤지요. 아들 녀석은 눈치만 보며 밥을 먹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내 돈을 탐내는 것을 알았기에 더 모질게 굴어야 이 집안이 유지될 거라고 착각했지요. 돈에 대한 강박은 나를 가족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막는 두꺼운 벽이었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섬뜩해요. 나는 돈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나는 묵은 장부를 들고 읍내에 나갈 일이 생겨 잠시 가게 문을 닫았지요. 정씨네 집은 내 가게 바로 옆이었는데 정씨는 내가 나올 때쯤이면 늘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곤 했답니다. 나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저 자식, 내가 장부 들고 나오는 꼴을 보더니 겁을 먹었나 보네. 빚 독촉을 피하려고 일부러 숨는 것이 분명하지.
나는 정씨가 일부러 나를 피하고 있다는 오해를 확실히 굳혔답니다. 정씨의 그림자만 보여도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지요. 에이, 쯧쯧. 그 돈 갚으려면 평생 저렇게 땀만 흘려야 할 텐데. 이 말을 하면 정씨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더 빨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왜 남의 돈을 떼어먹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살면 복을 받겠느냐는 생각뿐이었어요.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정신의 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짓는 냄새가 났지만 나는 그 냄새를 애써 무시했답니다. 내 장부에 적힌 빚의 무게가 그 밥 짓는 냄새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나는 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웬 흙먼지 묻은 물건을 발견했지요. 낡은 당산나무 밑이었는데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를 지내는 신성한 곳이라 아무나 근처에 얼쩡거리지 않는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 희미한 붉은빛이 감도는 낡은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호기심에 그걸 집어들었답니다. 꼬깃꼬깃 접혀있던 그것은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랜 부적 같은 것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붓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 글씨가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은 기분이 들었지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흉물스러운 걸 당산나무 밑에 둬? 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답니다. 우리 동네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군가 앙심을 품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이런 부적을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정씨가 이상하게 굴더니만 혹시 그 자식이 나를 저주하려고 꾸민 짓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지요. 나는 그 부적을 손에 쥐고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부적을 숨겨놓은 내 동괴 옆에 두었지요. 이 낡은 종이 조각이 내게 무슨 애군을 가져다 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억척스럽게 살아왔지만 사실 이런 미신적인 일에는 유독 겁이 많았거든요. 며칠 뒤 나는 읍내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돌아오던 길이었답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주막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정씨가 슬쩍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네거나 아니면 내가 뒤돌아볼 때까지 숨어 있다가 재빨리 사라지곤 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정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일부러 정씨네 집 앞을 지나가며 짐짓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에이, 이 동네에 살면서 남의 돈 떼어먹고 살면 그 돈이 흙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지. 어찌 이리 뻔뻔하게 얼굴을 숨기느냐. 나는 정씨가 일부러 집에 숨어서 나를 피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크게 내뱉어 그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했지요. 하지만 정씨네 집은 굳게 닫혀 있었고 대돌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답니다. 웬일이지? 보통은 내가 이렇게 모질게 말을 하면 안에서라도 죄송합니다, 사장님.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마련이었는데 오늘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마치 이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요. 나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저 자식 빚 때문에 얼굴 들고 못 다니는구나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쳤어요.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눈 감아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피하는가 싶어서 말이지요. 나는 정씨네 집 앞에 한참을 서성이다가 내 주막으로 돌아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며 분을 사겼답니다. 그날따라 볕은 쨍쨍한데도 내 마음은 왜 이리 음산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아 주막 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오더니만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님, 정씨 댁이 며칠째 인기척이 없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나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네가 뭔데 남의 집 걱정까지 하느냐? 빚쟁이가 도망쳤겠지. 아니면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겠지. 나는 쌀쌀맞게 대꾸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답니다. 그날따라 읍내에 나갔던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왠지 모르게 숙연한 표정이었지요. 아버지, 아까 정씨 댁 근처를 지나가는데 혹시 그분들께 무슨 일 있으신지 여쭤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며칠간 집을 비운 것 같기도 하고요. 아들의 말에 나는 괜히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너는 장사나 잘해.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그 자식이 빚 갚기 싫어서 도망갔을 뿐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아들은 내 말을 듣고도 왠지 찜찜한 표정이었지요. 나는 혼자 남은 주막 안에서 정신의 집 쪽을 힐끗거리며 낡은 부적을 만지작거렸어요. 혹시 저 부적이 문제인가 싶어서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가 잔뜩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건네준 정신의 집 열쇠 꾸러미를 보았어요. 며느리가 읍내 이장님께 부탁해서 받아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정시댁 안주인이 읍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가 돌아요. 정시댁 어르신이 며칠째 안 보이시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나는 주저없이 정신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덧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며느리가 준 열쇠로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묵은 먼지가 가득했어요. 나는 찬 기운이 감도는 방 안을 둘러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씨가 숨겨놓았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작은 서랍장 구석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수첩은 표지가 떨어져 나가 형태만 남아 있었는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답니다. 수첩 속에는 정씨가 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바칠 기록이나 날씨 기록 같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정씨가 나에게 갚아야 할 빚과 똑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쌀 서대, 막걸리 값, 소금 한 근. 그런데 그 옆에는 놀랍게도 그 빚에 대한 정씨의 생각이 함께 적혀 있었답니다. 마님께 빚진 쌀 서대, 이번 달에 갚아야 하는데 읍내 약재 값이 너무 올라버렸구나. 큰애 방학이라 쌀은 일단 내일로 미루자. 혹은 마님께 진 빚, 이번 농사 지으면 꼭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마님께 폐가 될까봐 두렵구나. 그 모든 기록들이 마치 나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그동안 정씨가 나를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질게 대할 때마다 그는 더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 눈앞의 기록들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를 표절이게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나는 그 수첩을 쥔 채 멍하니 정신의 집을 나왔어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지요. 머릿속은 온통 내가 틀렸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작은 품앗이 회의에 참석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모임에 얼굴도 비치지 않고 내 주막에 앉아 장부나 들여다봤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싶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모두들 농사일이나 마을 공동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때 옆집 김씨 안학이 웅성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참, 정신의 식구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들 알잖아요. 정씨가 워낙 과묵해서 그렇지. 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꽂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답니다. 내 귀에는 너 때문에 정씨가 저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비난의 소리만 가득 들리는 듯했어요. 저 복덕방 마님 말이야. 정씨한테 빚 독촉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정씨가 빚 갚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다가 결국 쓰러진 거 아니냐? 누군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내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답니다.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나를 덮쳤을 때 나는 무작정 걸었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발길은 자꾸만 마을 어귀, 그 낡은 당산나무 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내가 며칠 전 불길한 부적을 주었던 곳이었지요. 당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건 다름 아닌 정씨였답니다. 그는 흙바닥에 앉아 뭔가 열심히 파고 있었어요. 나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정씨,
너 이럴 수가 있느냐? 내 돈 떼먹고 집도 비워놓고 이제 와서 여기서 뭘 꾸미는 것이냐? 나는 달려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답니다. 정 씨는 움찔하며 나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네가 나를 피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느냐? 빚 갚기 싫어서 도망간 주제에 여기서 뭘 파고 있는 거야? 넌 평생 내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던 게지. 그때 정 씨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손에 쥔 것을 천천히 내밀었어요. 그가 내민 것은 며칠 전 내가 주었던 바로 그 낡은 부적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적이 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겉면에 얇게 덧씌워져 있던 종이가 벗겨져 나간 탓이었지요. 마님, 죄송합니다. 정 씨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소리 같았어요. 그 부적은 제가 만든 게 아니랍니다. 그걸 여기에 둔 것도 제가 아니고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지요. 제가 마님께 진 빚이 너무 무거워서 혹시라도 마님이 제게 화가 나서 저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제가 가진 이 작은 땅마저 빼앗아 가실까봐 두려웠어요. 정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는데 내가 그동안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앓던 병이 있었지요. 읍내병원에서 폐병 초기라고 진단을 받았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마님께 빌린 쌀값도 갚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읍내 장터에서 구한 낡은 부적을 여기에 몰래 뒀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부적은 사실 제가 마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였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정 씨를 쳐다보았어요. 은혜라니? 내가 그에게 모질게 대하기만 했는데 무슨 은혜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 정 씨가 흙바닥에 파놓은 것을 가리켰답니다. 그가 파낸 곳에는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그 상자 안에는 정 씨가 꼬박 모은 듯한 푼돈 몇 잎과 그리고 낡은 종이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어요. 그 종이는 내가 주었던 것과 똑같이 생겼는데 이쪽은 글씨가 더 선명했답니다. 이건 제가 마님께 받은 빚의 기록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마님께 갚은 돈의 총액과 앞으로 갚아야 할 잔액이 적혀 있지요. 그리고 저 아래에는 마님께서 저희 식구에게 묵인해 주신 이자가 붙지 않은 기간이 적혀 있답니다. 정 씨는 흐느끼듯 말을 이었어요. 옛날에 저희 아내가 아팠을 때 마님께서 쌀 서말과 약재값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그 기록을 저 부적 모양으로 남겨두려 했던 겁니다. 마님은 늘 독하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병이 깊어지니 혹시라도 제가 죽으면 그 빚을 제가 갚지 못한 것으로 기록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상자에 제가 갚은 기록과 함께 두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내가 그토록 모질게 독촉하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그 빚이 사실은 나 자신이 잊고 있던 은혜였던 거예요. 몇 년 전 정 씨 아내가 위독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쌀과 약재를 보내주며 이건 빚으로 치지 않겠다고 말했었지요. 나는 그저 이웃이니까 해준 일이라고 생각했고 내 장부에는 그 사실을 기록해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마저도 그냥 나중에 갚으려니 귀찮은 일이 될까봐 적어둔 것 정도로 치부했었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자신의 생명처럼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는 내가 자신을 증오한다고 생각했고 그 증오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혹은 내가 준 은혜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내가 주었던 부적은 아마도 그가 빚을 갚지 못할까봐 불안해서 몰래 두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그가 나를 두려워해서 내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될까봐 자신이 받은 선의를 다시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지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흙바닥의 차가움이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내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부적은 더 이상 불길한 흉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 씨의 깊은 감사와 두려움이 겹쳐진 너무나도 소중한 증거였답니다. 나는 정 씨의 앙상한 어깨를 보며 내가 얼마나 모질고 독선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했고 내 이기심으로 그를 병들게 했다는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지요. 정씨, 내가 미쳤었나 봐요. 내가 이랬을 줄이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억세기로 유명했던 내가 늙은 나이에 이렇게 처절하게 우는 모습을 정씨는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내 울음소리는 당산나무에 울려 퍼지며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고집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답니다. 며칠 밤낮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는 내 주막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낡은 외상 장부를 다시 펼쳤답니다. 지난 세월 내가 모질게 그어댔던 붉은 획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듯했어요. 정씨의 이름 앞에 적힌 빚의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빚들이 사실은 내가 준 은혜를 갚으려는 그의 필사적인 노력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곱씹었지요. 나는 붓을 들었어요. 하지만 빚을 더 독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을 지워버리기 위해서였답니다. 나는 정씨의 이름 앞으로 그리고 그 외 몇몇 어려운 이웃들의 이름 앞에 붉은 붓으로 굵게 가로선을 그었답니다. 빚을 탕감한다는 의미로 말이지요. 이 모든 것이 늦었지만 이 낡은 장부를 찢어버리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씨에게 돌려주지 못한 나머지 빚들도 나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모두 정리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이제부터 이 주막은 외상 장부를 받지 않을 거다. 밥은 굶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줄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정씨의 이름에 그어진 붉은 줄을 쓰다듬었어요. 나의 독함과 고집이 결국 이토록 아름다운 희생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뼈아팠지요. 마지막 날, 나는 다시 당산나무 아래로 갔답니다. 흙먼지가 묻은 낡은 부적은 깨끗하게 닦아서 정씨에게 돌려주었지요. 그리고 내 손에는 빚을 정리한 외상 장부가 들려 있었어요. 나는 그 장부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답니다. 삐걱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도 맑게 들렸어요. 이제 됐다. 이젠 내 목숨줄이라 여겼던 이 빚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장부를 다 찍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늘로 날려보냈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리고 나는 작은 끈을 하나 꺼냈어요. 그 끈은 며느리가 붉은 실로 정성껏 엮어준 것이었답니다. 나는 당산나무의 굵은 가지에 가서 그 끈을 묶었지요. 붉은 매듭이었어요. 그것은 과거에 나 자신에게 보내는 용서의 약속이자 정씨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었답니다. 당산나무 아래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고 그 빛이 흙바닥을 비추었을 때 나는 비로소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 마을을 굴러가게 하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이 늙은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요.